해외 순방 일정을 마치고 어제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부동산 시장을 점검하는 회의를 갖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하락한 지지율을 의식한 행보로 보이는데 늦어도 한참 늦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 첫 소식 곽승한 기자입니다. 7박 11일간의 미국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공항에서 헬기를 타고 곧장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이어 어제 오후 3시부터 7시간 30분 동안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 등 국내 현안을 점검하는 비공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택 절벽 원인을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 탓으로 돌리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급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게 가용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공급을 등한시했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입장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엔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주택시장의 매물이 증가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했고 최근 토론회에서도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는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그 역시도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재개발의 경우는 사실은 총 입주 가구 수는 줄어드는 게. 그러는 사이 이 대통령 집권 1년간 서울 집값은 11% 뛰어 역대 정부 중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뒤늦게 공급 의지를 드러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밝히지 않아 실현 가능성엔 의문이 남습니다. 이 대통령이 공급 확대를 지시한 날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비거주 1주택과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곽승한입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똘똘한 한 채에도 세 부담을 크게 늘린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고가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무겁게 매기고 특히 비거주자에게는 더욱 높은 세금을 중과하는데 먼저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늘어날지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는 비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집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기본 공제액이 14억 원으로 높아져 시가 20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비거주의 경우 9억 원만 넘어도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고가주택은 실거주와 상관없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구간이 적용되는 공시가 22억 6천만 원, 시가 35억 원 넘는 주택은 세 부담이 늡니다. 주택 상위 0.4%, 8만 명가량이 해당될 전망입니다. 부동산세 합리화를 위해서 비거주 주택,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정상화한다. 다만 거주용 1주택은 지속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게 방향이고요. 올해 공시가격 34억 9,100만 원, 시가 50억 원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60세 1주택자가 10년 거주했다면 지금은 종부세 453만 원을 포함해 보유세가 총 1,354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종부세가 524만 원 늘어나 1,879만 원이 됩니다. 이 아파트에 실제 살고 있지 않다면 종부세가 4배 넘게 늘어 보유세만 2,871만 원이 됩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주택 수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기존 방식을 없애고 2028년부터 총 주택 합산가액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매기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고가주택과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집을 팔 때 보유와 거주 기간에 따라 세금을 80%까지 깎아주던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른바 장특공제는 앞으로 2년 뒤엔 살지 않고 갖고만 있는 경우라면 세금 혜택이 없어집니다. 공제 금액엔 없던 한도를 두기로 해 10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어서 서영일 기자입니다. 양도세 개편의 핵심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실거주자 중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보유와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 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해 줬습니다. 하지만 점차 거주 공제를 없애고 2029년부터는 10년 이상 거주해야만 80%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집은 바잉, 즉 사는 것이 아니라
리빙, 즉 사는 곳이라는 원칙 하에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이 정착되도록 그동안 한도가 없었던 장특공제 금액은 10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고가주택의 경우 많게는 수십억 원이 공제돼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겼다고 본 겁니다. 25억 원의 집을 산 1주택자가 10년 실거주한 뒤 75억 원에 팔 때 지금은 3억 1,600만 원을 양도세로 내지만 3년 뒤엔 13억 7,300만 원으로 세부담이 4배로 크게 늘어납니다. 다만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1년 유예 후 단계적으로 보유기간 혜택과 공제 한도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장특공제가 물가 상승을 감안해 도입된 만큼 한도 축소를 두고 논란은 커질 전망입니다. 동급지 내지는 이제 상급지로 가려는 수요가 대체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를 극도로 자제하면서 매물 잠김이 더 두드러지는 특히 고가주택을 오래 보유한 고령자들의 세부담이 커질 걸로 보이는데 오히려 매물 잠김을 심화시킬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서양일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세제 개편안 관련해 자세한 분석,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모시고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결국 예상하던 게 빗나가질 않았습니다, 거의. 네, 이럴 거면 부동산 공청회 왜 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정부가 이번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 공정과세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이번 세제 개편안 보셨을 때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솔직히 저는 공정의 의미를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 내용을 보게 되면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공정과 정상화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세금 특히 이제 국민들한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때는 그 목적을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정상화라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높은 세금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지금이 뭐 윤석열 정부 때가 이제 비정상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때가 비정상으로 본다면 지금 또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적으로 개인의 가치관이나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모호한 영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세금을 왜 올리는가 목적을 정확히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 이번 세제 개편안의 세금을 증세의 대상이 되는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도 왜 정상화의 대상이 이쪽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설명. OECD 대비 보유세율이 낮다는 건 우리 하위 구간이 낮은 거거든요. 그럼 네. 재산세를 올리는 게 오히려 정상화가 될 수 있는데 초고가를 올리는 게 왜 정상화인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었고요. 그리고 세금을 걷어들였는데 이 세금을 어디다 사용할 건지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세제 개편안 내용을 보게 되면 열심히 준비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원칙은 바잉, 사는 것보다는 이제 리빙, 거주의 목적이라고 이제 큰 틀을 설명을 해주고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세금을 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함, 내가 왜 세금을 더 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 해소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비거주 1주택의 세부담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이걸 보면은 사실 집을 빨리 내놓으라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정부의 바람대로 시장에 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 사람들이 시장에 자기 집을 내놓을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좀 보십니까? 저는 뭐 일정 부분은 나올 수는 있는데 아주 크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제 우리 개인한테는 집 하나가 굉장히 소중한 나의 노후 준비고 내 자녀의 인생에 달린 문제인데 우리가 쉽게 사고 팔 때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뭐 퇴근할 때 맛있는 걸 사왔는데 내일에도 먹을 수 있고 항상 먹을 수 있다면 동생한테 기꺼이 양보를 하겠으나 이게 오늘만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양보가 안 되거든요. 그럼 서울 집은 지금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가 팔았을 때 대출도 안 나오죠. 네. 토지거래가 때문에 전세 끼고 살 수도 없습니다. 다시 똑같은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세금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집을 팔아야 될까? 물론 고령자들 일정 부분은 팔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분들은 아마 거주 의무를 부과하잖아요. 10년 동안 거주해야 된다.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적용이 됩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이제 거주를 하거나 또 하나의 방법은 세입자한테 전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개인은 최선의 선택, 세입자한테 전가하든 본인이 실거주를 하든 정 못 견디는 분들은 고령자가 팔 수는 있는데 네. 이런 여러 가지 선택지를 보게 되면 정부가 원하는 만큼의 매물이 나오기에는 좀 아쉽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실거주 1주택이라고 해도 초고가인 주택은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주로 어떤 분들이 세금 부담을 좀 겪게 되는지 좀 어떤 예시 같은 게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이제 어떤 분들이 부담스러우냐.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기존에는 10년 보유, 10년 거주하게 되면 80%까지 공제를 해주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었는데요. 네. 이제 순차적으로 바뀌어서 이제 2029년부터는 장기 거주 소득 공제입니다. 한도액을 이게 10억까지만 공제를 해줘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영향을 받냐면 IMF 외환 위기 때 네. 잠실 주공 아파트가 1억 정도 했습니다. 네. IMF 지날 때 네. IMF 때는 5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 아파트가 지금 엘스 리센츠 아파트가 됐거든요. 35억, 36억 정도 합니다. 35억 정도 남으면 10억 공제 받아가지고는 굉장히 아쉽겠죠. 네. 오랫동안 30년 동안 저렴하게 사서 많이 올랐는 이런 고령자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2027년 유예 기간을 줄 때 파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는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거주를 선택해도 되는데 고령자들이 이제 와서 다시 10년 거주하기는 또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령자들 고가 강남 3구, 용산구에 있는 고령자들 매물은 나올 수는 있는데 저는 걱정되는 게 좋습니다. 금배가 나올 수는 있는데 35억, 30억 되는 집을 대출이 2억 나오는데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네. 일반적인 전문직들도 사기가 어렵거든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고령자들을 오랫동안 살았던 실수요자들이 아픈 매물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 집을 사는 사람은 다른 부잣집 자녀들아. 우리 서민 주거 안정과는 약간 동떨어져 있고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20억 이하 구간은 오히려 혜택을 주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 시장은 훨씬 더 좀 더 불안해질 가능성도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고령자분들에게 좀 피해가 많이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이 전월세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이번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걸로 좀 보십니까? 이번 2027년 세제 개편안의 최대 피해자라면 저는 세입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거주라고 한다면 이제 집주인이 거주할 수도 있고 집에 세입자가 거주할 수는 있는데 선진국은 이 두 가지를 다 인정을 해줍니다. 집을 비워두는 거에 대해서는 높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왜 공가로 비워두냐? 그거는 국가적으로 낭비라고 하지만 집주인이 거주하든 세입자가 거주하든 거주만 하면 되는데 이번 세제 개편안 내용을 보게 되면 집주인이 거주하는 것만 인정해주겠다. 네.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은 세금을 올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역설적으로 집주인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세입자를 보내고 입주하거나 세입자한테 세금을 증거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쫓겨나가거나 전월세금을 올려주는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고요. 고령자들도 집을 팔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위 구간으로. 집을 사려는 분들도 초고가가 부담스러우니까 밑에 구간으로. 20억 이하 아파트 시장은 사기도 어렵고 전세로 거주하기도 어려운 굉장히 좀 힘든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제 서울에 살던 분들이 아무래도 20억짜리 집을 찾아서 뭐 경기도나 이런 주변 지역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 같은 건 없을까요? 더 빨리 가속화가 되겠죠. 이제 시장은 이제 다양한 반응들이 나올 겁니다. 팔아야 되는 분들은 팔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전세 사시는 분들은 빨리 안 되겠다. 내가 빨리 집 사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이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면적을 줄이는 분들도 있고 서울이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은 경기 인천으로 이제 번져 나갑니다. 그래서 하위 구간들은 훨씬 더 불안하고요. 어떻게 보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약간 보호 대상인 20억 이하 15억 이하 하위 구간들은 오히려 더 위험하고 더 불안하고 집값도 올라가고 전세, 월세 모두 올라가는 트리플 강세가 훨씬 더 심해질 것 같고요. 초고가 아파트 시장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뭐 과열이 되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초고가 강남 3구, 용산구는 뭐 상대적으로 좀 안정된 흐름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저는 어디가 중요하냐라고 하면 우리 서민들 중산층이 거주하는 20억 이하 아파트 구간이 저한테는 소중한 또 국가적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중요한 시장인데 초고가 주택에만 너무 또 포커싱을 맞추지 않나라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네. 자, 결국 이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했던 이재명 정부가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처럼 또 세금으로 이제 어떻게든 집값을 잡는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이 과거의 세금 인상이 어김없이 집값 상승으로 좀 이어졌던 것 같은데 이번엔 좀 다를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에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보유세도 올리고 이제 거래세, 취득세, 양도세도 모두 다 올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팔고 싶은데 못 팔게 되니까 매물이 잠깁니다. 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이제 중요한 건 세제 밸런싱입니다. 보유세를 올리는 거는 알겠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실효세율을 올리는 거는 모두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거래세를 내려줘야 되는데 취득세와 양도세인데 뭐 양도세는 일정 부분 시민단체에 계시는 분들은 양도세는 거래세가 아니다. 뭐 이게 아니다. 네. 소득세라고 이제 강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취득세는 내려줬어야 되는데 이번 세제 개편안 내용을 보게 되면 취득세는 손도되지 않았고요. 양도세도 중과세를 때리는 걸 중과세를 살짝 약하게 해줬을 뿐이지 여전히 세금은 높습니다. 거래세를 내려줬더라면 매물이 훨씬 더 많이 나왔을 텐데 실질적으로 밸런싱 조절에도 실패했다는 점은 좀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회의를 열었습니다. 공급을 늘려라. 뭐 전 정부 탓도 좀 하시면서 공급을 늘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과세도 하면서 공급 늘린다. 이게 좀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과세를 한다는 얘기는 수요를 좀 억제하고 매물을 좀 나올 수 있게 한마디로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 비거주 1주택자를 때려서 매물을 나올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당장은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아 보이고요. 공급을 늘린다고 이제 뭐 어제도 7시간 마라톤 회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네. 공급을 회의에서 늘릴 것 같으면 24시간 회의를 하죠. 네. 제가 회의해도 늘어날 수 없는 겁니다. 공사 기간만 해도 아파트는 4년이 걸리는데 이번 대토론회나 대통령의 인식을 보게 되면 재건축 재개발은 또 부정적입니다. 네. 저는 닥치고 공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건축 재개발, 유유부지, 신도시 모두 다 열심히 빨리 공급을 해야 되는데 신도시, 3기 신도시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우리 국민들은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재건축 재개발 빼고 무슨 공급을 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하고 있는 거라도 저는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자. 새로운 헬리콥터 타고 뭐 그린벨트 찾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보다도 저는 하고 있는 3기 신도시나 유유부지나 재건축 재개발 속도를 더 빨리 올리는데 그렇게 해주면 국민들이 좀 공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유와 거래가 다 어려워지는 방향인 것 같은데 앞으로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정부지 올라가는 집값을 감당하지 못한 정부가 결국 증세카드를 끄집어냈습니다.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기로 한 건데 일찌감치 예견은 됐었습니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맞출 방법이 없던 터라 세금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란 관측이 많았었죠. 1주택자라도 거주하지 않거나 집값이 아주 비쌀 경우 세금을 더 부담하도록 했는데 똘똘한 한 채를 겨냥했다는 분석입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바뀌는지부터 송병철 기자가 설명합니다. 그동안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가 12억 원이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기본 공제액이 14억 원으로 높아져 시가 20억 원까지 실거주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공시가 9억 원만 넘어도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종부세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고가 주택은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과세 표준으로 6억 원 이상을 적용해 공시가 22억 6천만 원, 시가 35억 원을 넘어서면 종부세 부담이 본격적으로 커집니다. 주택 상위 0.4%, 8만 명가량의 세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30억 정도더라. 예. 우리 너무 가혹한데? 30억이면은 현재 공시 기준으로 하면 10몇 억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종부세를 매길 때 쓰이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현행 60%에서 2028년 80%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세 부담 상한은 내년부터 200%로 높아집니다. 부동산세제 합리화를 위해서 비거주 주택,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정상화한다. 다만 거주용 1주택은 지속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게 방향이고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종부세는 5년간 2조 원가량 더 거칠 전망입니다. 정부는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고가 주택을 가진 고령층이 집 처분이나 상속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다주택자가 보유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도 올해 매도분부터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거나 1주택자라도 실제 살지 않는 경우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허유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번 개편안으로 고가의 똘똘한 한 채와 살지 않는 주택에 대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의 한 대단지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경우 얼마나 더 내는지 보겠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의 올해 공시가격은 34억 9,100만 원으로 시가 약 50억 원입니다. 60세 1주택자가 10년 거주했다면 기본 공제액이 2억 원 늘어나지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10%포인트 오른 70%가 됩니다. 지금은 종부세 453만 원으로 보유세를 총 1,354만 원 내지만 내년에는 종부세 524만 원이 늘어나 공시가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보유세가 1,879만 원으로 오릅니다. 같은 아파트에 10년간 보유만 하고 살지 않았다면 세부담은 더 커집니다. 기본 공제액이 9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면서 종부세는 4배 넘게 늘어 보유세만 2,871만 원까지 오릅니다. 실거주할 때보다 1,000만 원 세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기본 공제액이 더 줄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지금 2,790만 원가량 내던 보유세가 2년 뒤 4,664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다만 정부는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자나 실수요자 등의 부담을 감안해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9월 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 초까지도 집값 잡는 데 세금을 이용하지 않을 듯 말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값 잡는 게 쉽다고 본 거죠. 하지만 세 차례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자 문재인 정부 때처럼 증세 기조로 돌아선 걸로 해석됩니다. 대통령 발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임 직후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정책을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배기 정도에 불과하죠.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많아요. 예를 들면 수요 억제책, 공급 확대책. 올 초에도 세금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금은 핵폭탄 같은 거죠. 전쟁으로 치면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서라도 해야 되면 써야 되는 거죠. 하지만 대출한도 규제와 수도권 공급책 등 세 차례 부동산 정책이 이렇다 할 효과를 내지 못하자 세제 개편으로 집값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조세 정상화가 큰 목표라면서 사실상 보유세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 이건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범위에서 강화할 거냐, 어느 정도 강화할 거냐, 어떤 차등을 둘 거냐, 사실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세제를 고민할 상황이 없을 거라고 했던 김용범 정책실장도 지난번에 발표한 강력한 수요 대책, 이번에 효과적인 공급 대책이면 부동산 세제를 고민해야 될 상황은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걸로 그렇게 봅니다. 세 번의 정책 발표 직후 보유세가 낮은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부동산 세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세금 폭탄을 던졌다며 조세 강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전문가 모시고 오늘 발표한 세제 개편안 내용 좀 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니까 비거주자 그리고 실거주자라고 해도 이른바 초고가 주택 기준이 35억 원으로 잡았던데요. 이번 세제 개편이 부동산 시장에 던지는 큰 메시지, 그걸 뭘로 봐야 할까요?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데요. 네. 기존에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다주택자를 규제했습니다. 다주택자는 투기, 1주택은 보호 대상, 실수요로 봤는데 네. 최근에 트렌드가 똘똘한 한 채입니다. 다주택자를 규제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제 한 채만 가지자, 좋은 집 한 채만 가지자는 현상인데 집값이 계속 올라가죠. 예. 더 이상 다주택자 규제만으로 집값, 서울 집값을 컨트롤하기 힘들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를 규제하기 위해서 이제 정의가 필요한데 그 정의가 거주입니다. 실거주를 하는 분들은 실소유 보호 대상이 되고요. 네. 거주하지 않은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같은 다주택자와 동일한 투기의 잣대로 규제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인데 이번 세제 개편안 내용을 보게 되면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 꽤 무겁게 기존 다주택자와 정도의 강도의 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의 정책의 기조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바잉,
집이 투기 목적이 아니라 리빙, 실제 거주 목적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라는 일관성 이상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거주 1주택자들은 이제 새로운 또 세제 개편안의 내용을 받아봤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반응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뭐 똘똘한 한 채, 비싼 집, 그리고 안 사는 집, 이거 겨냥했는데 보유세 올리면 집을 팔까요? 어떨까요?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강남에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돈이 많은데 뭐 세금 내고 버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년, 30년 전에 강남에 아파트를 사신 분들은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뭐 5억, 많게는 IMF 때는 잠실 주공이 1억 했거든요. 그게 지금 35억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낍니다. 이번에 보유세만 올리는 게 아니라 양도세에서도 이제 고가 주택 오래 보유한 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최대 80%까지 10년 거주, 10년 보유하면 공제를 해주는데 이번에 내용이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바뀝니다. 느낌이 오시죠? 10년 동안 거주를 해야 되고 2029년이 되면 한도도 10억으로 줄이거든요. 2017년 내년은 유예를 해주기 때문에 이제 고령자들, 장기 보유하신 분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내년에 팔아야 되는 거네. 세금 보유세 부담도 늘어나는데 몇 년 버티게 되면 내가 양도세 팔 때 세금 혜택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부의 의도는 공급도 안 나오니까 이런 고령자들 고가 주택을 가진 분들의 매물을 좀 나오게 하겠다라는 의도도 있고요. 저는 고가 아파트의 강남 시장에서는 꽤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유세 강화라는 정책을 보면요. 노무현 정부 시즌 3, 문재인 정부 시즌 2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과거 다 세금으로 하려다가 실패했던 것 아닙니까? 이 조건들을 잘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급이 우선 아닌가요? 공급이 우선이죠. 뭐 어떤 경우라도 공급이 우선인데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사실 공사 기간만 따져도 4년이 걸리기 때문에 공급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요. 뭐 대출 규제, 규제 지역 지정 다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세금 규제인데 보유세를 올립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보유세를 올렸고 근데 거래세도 올렸어요. 취득세도 올리고 양도세도 올렸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이제 거래세도 같이 올라가는 부분인데 제가 좀 아쉬운 점은 거래세는 밸런스 차원에서 취득세와 양도세는 좀 내려준다면 매물이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가장 관건은 보유세는 올렸고요. 거래세를 추가적으로 내릴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최대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어도 세금을 내야 되고 팔려고 하니까 또 세금을 내야 되고 뭐 진퇴양난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출구를 좀 만들어줘야 된다. 우리가 팔 때는 이제 양도세, 집을 사는 사람은 취득세를 내기 때문에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실패했던 게 이 두 가지 세금을 다 올림으로써 팔려고 했는데 보유세가 부담스러운데 와 양도세 이게 중과세 때문에 못 팔겠어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매물이 잠겼는데 이번에는 중과세는 살짝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는 굉장히 좋고 한데 실제로 중과세보다도 세율을 더 내려줘야 매물이 더 많이 나오는데 중과세를 살짝 완화해줬다는 점은 사실 좀 아쉽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집값 안정 위해서 하는 건 아닌가요? 효과 있을까요? 효과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령자 강남의 고가 아파트 시장은 영향이 있습니다. 영향이 근데 있기 일부 때문에.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고가 아파트 시장은 아마 내년까지도 저는 안정세 0.1% 이하의 상승률 유지할 수 있는데 걱정되는 건 지금 신혼부부들 전세 월세난에 떠밀린 신혼부부들이 갈 수 있는 20억 아래 구간인데 고령자들이 집을 팔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부의 의도는 지방으로 가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강남 집을 팔고 마포나 성동이나 성북구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억 이하의 구간들은 집값이 안정되기에는 지금의 세제 개편으로는 좀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